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17페이지의 양과 3번 건축물의 구성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매년 시험 문제가 2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 놓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꼭 숙지해 주십니다. 여기 건축물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다루어지게 되는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는 것과 우리 주변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를 판단하게 되는 규모 산정 기준으로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을 고층 건축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주거용 건축물의 층고는 3m인 반면 일반 건축물의 층고는 4m입니다. 주택과 달리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천장 부분에 전기 설비나 소방 설비 등의 다양한 기계 장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층고를 4m로 높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4하면 120m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층 건축물은 서울 같은 경우에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이동하게 되는 비행구역, 항공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항공구역에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물을 만들게 된다면 비상사태 시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건물에 충돌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공구역에 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규제하고자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꽤 높은 곳에 존재합니다. 사실 이 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이 소방대는 보급되어 있는 소방 장비로서 소방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 펌프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로서 보통 지표로부터 40m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한 3번째로 성능 좋은 펌프를 도입해 놨는데 그게 소방용이 아니라 관광용으로 한강 한가운데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강 여름철에 한강물을 이용해서 뿜어 올리는 분수를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도달의 높이가 150m라고 합니다. 최근 두바이 같은 경우에서도 관광 목적으로 그러한 분수대를 설치해 놨는데 지표로부터 150m까지 물이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기능이 40m밖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층수가 10m 이하라고 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부터는 화재 진압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가끔 소방대에 고가 사다리를 장착한 소방 장비를 배치해 놓은 게 있는데 전국 소방대 중에 한 2개 정도에만 그런 고가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소방용품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장비가 갖춰졌다 할지라도 20층 넘게 된다고 하면 쉽게 화재 진압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층 건물을 만들게 된다면 그런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한 소방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은 그런 개념에서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현재 고층 건축물은 그 종류를 세분하게 되었을 때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 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뒤에 나온 단어를 바로 부정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준초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빌라를 분양하겠다는 기획부동산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를 준 역세권에 빌라 분양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세권 아닌데 불구하고 역세권이라 분양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참 순진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준 역세권이라면 역세권 아니죠. 그리고 가끔 서울 강남 3구라고 작년까지 이야기했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강남을 강남 4구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강동구 주민들은 준 강남권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극구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 4구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강동구 주민들의 자존심이 또는 품격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준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의사표시를 요건하는 법률 행위와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요건하지 않는 준법률 행위라는 것을 각각 공부하게 되는데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붙여주게 되면 뒤에 나온 단어를 바로 부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준초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지만 50층에 못 미치는 것, 초고층 건축물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을 준, 초, 고층 건축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층수가 40층이고 높이가 210m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건 맞는 겁니다. 이상이란 말을 붙여주지 않고 그냥 층수가 40층이고 높이가 210m. 그러면 층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높이 기준이 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해도 되죠. 그런 패턴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의 시험 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대중이란 말을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데 법에서는 그 대중 대신 다중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 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라면 모두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중 이용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 건물과 달리 층수가 16층 이상이라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화재나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발생 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제 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을 확보해 놓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 관리나 또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 만들게 되면 일반 건물과 달리 좀 더 많은 비용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15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얘는 다중 이용 건축물의 기준을 피할 목적으로
15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소방과 관련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층까지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진압이 수월한데 11층 이상부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화재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11층이고요.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16층이며 고층 건축물로서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30층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30층 이상 중에 50층 이상 건물이 있다고 하면 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건물 규모와 관련된 적용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경비가 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층 이하의 건물 건축함으로써 엄격한 소방 기준을 피하려고 하고 15층짜리 건물 건축함으로써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피하고자 많은 건축주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건물이 10층짜리 또는 15층짜리가 즐비해 있다고 하면 이는 건축 공사 비용을 좀 낮게 책정하기 위한 편법, 방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된 기준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축법을 개정하여 저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니지만 다중이용 건축물과 유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가지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근 기출문제에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된 사안들을 시험에 낸 적 있고 아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 둘을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범위와 관련되어 기업 고층 건축물입니다.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이 부분을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고층 건축물이란 말 보게 되면 30층과 120m라는 것을 주관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50층과 200m 각각 추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가 보통 3m이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를 4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4면 200, 30 곱하기 4면 120이라고 하는 건물 높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추천했습니다.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붙여주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니엇, 한옥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디귿, 부속 건축물. 여기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교재 내용을 토대로 잠깐 확인만 하고 지나십니다. 같은 대지 안에 같은 대지 추천했습니다. 주된 건축물과 분리 동그라미 놓습니다.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 부속 건축물은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공장, 주택 등의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에 딸려 있는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차장이나 물건 보관하기 위한 창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 분리되어 있는 변소 등이 있다고 하면 부속 건축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런 부속 용도의 주차장을 도로 건너편에 대지를 마련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같은 대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속 건축물이 못 됩니다. 그리고 건물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걔도 주된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부속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라 한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주종 관계란 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부속 건축물은 종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살펴놓으시면서 독자적인 재산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물에 대해서는 별도 가치 판단 대상이 못 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앞으로 주종관계를 국내에 나감에 있어서 아주 수월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민법에서도 배와 노를 주종관계의 대표적인 사항으로 그리고 시계와 시계줄을 주종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 30년에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1차 민법 같은 경우 또는 시설계론이나 회계와 관련된 사안들은 거의 개정되는 사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체계를 제대로 잡아 나가시게 된다면 1차에서 좀 수월하게 점수를 확보하고 1차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쪽은 자주 바뀌긴 바뀌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가미되는 사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체계만 잡아놓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닐 겁니다. 이것 부속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주종관계와 관련되어 한번 생각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번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추정했습니다. 주관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2번과 관련되어 16층 이상의 건축물, 16층 동물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0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줄쳐놓은 것은 주관식을 대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살펴놓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오지순다 방식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앞으로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대비해서 저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6층은 아니지만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개 용도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가,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현재 운수시설은 철도, 공항, 항만, 고속버스 터미널 이러한 것들을 운수시설이라 표현하는데 화물용 시설은 없습니다. 죄다 여객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무궁화 5개, 4개 정도의 호텔을 관광 숙박시설로 분류하는데 그 크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죄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6가지 용도에 대해 잠깐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저 6개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앞글자를 조금 조합하면 운, 판문숙이란 말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운은 이라 해놓으시고 탤런트 안문숙이란 분 기억나신다면 성만 다른 판문숙이란 분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운은 판문숙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숙박시설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죄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미음문입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란 이야기죠.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한다. 1,000 동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1번 문화집회시설, 2번 종교시설, 3번 판매시설, 4번 운수시설, 5번 의료시설 1번부터 5번까지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9번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9번 동굴에 넣습니다. 그러면 앞서 종종 오는 판문숙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5,000 미만이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종종 오는 판문숙은 바다 면적 차이에 따라 5,000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5,000 미만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6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6번입니다.
교육연구시설, 7번 노유자시설, 8번 운동시설, 10번 위락시설, 11번 관광휴게시설, 12번 장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을 정리해 놓으시면서 이 6가지로서 바다면적합 1000, 5000, 만이 되게 되면 모두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송송 커플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수업할 때 보면 여자 수강생들은 송혜교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송송 커플이 나왔던 게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송중기가 했던 배역이 바로 대위이죠. 그 대위를 군대에서는 위관 장교라 하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노가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관 장교 노동 이것 보고 종종우는 판문 속이 계셨나 봅니다. 그러면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6가지 용도로서 바다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죄다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최근 다중이용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번 냈는데 아직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시험에 안 냈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봐주시고 특히 우리가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건 문화집회시설에 동물원과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동물원, 식물원이 아무리 규모 크다 할지라도 고층 건축물이 맞춰진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동물원, 식물원은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건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문화집회시설 범위에서 문화집회시설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동물원으로서 바다면적합 7000제곱미터 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대신 이 동물원, 식물원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수족관이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습니다. 둘 다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는데 수족관이나 전시장이 규모가 5000 이상이라고 하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읍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3m란 말과 20m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예전에 경주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눈이 많이 와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게 되면 이 기둥에 둘러싸인 거실을 다양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 눈이 많이 쌓이게 되거나 또는 저 길게 확보되어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게 된다면 위층 바닥이나 위층 지붕이 붕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붕괴 사고를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경주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사건 이후 건축법을 개정하여 새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출 차량과 관련되어서는 3m 이상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경우라면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한다. 특별히 제설 작업 등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한 개념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2번 건축물의 구성입니다. 건축물의 구성 요소에 관한 사안들을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발코니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요 구조부 등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는데 여기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필요 사안들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올해 시험 범위로 삼아 주실 것이 있다면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에 관한 사항을 시험 범위로서 꼭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선 기역 지하층입니다.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지하층은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 지하층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하고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개층이 지표면 아래 존재한다면 지하층이고 지상에 노출되었다면 지상층인데 반지하 구조가 있습니다. 저 반지하가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는데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러면 해당 건물의 층 높이가 만약 4m이고 지표면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만약 1m라고 하면 2분의 1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 반지하는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반면 지표면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또는 3m 정도라고 하면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때는 지하층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집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돼 지하층으로 분류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거실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발코니. 최근 발코니를 주관식으로 시험에 내면서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딱 한 개 유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발코니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재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로서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그 필요에 따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발코니는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건물 건축하다 보면 일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을 받아 건물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층의 건축 면적은 이렇지만 위층 건축 면적이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이 부분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건물 외벽에 돌출 구조를 갖추고 유리창으로 샤시해서 주택 내부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저 일부를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 아파트를 이용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을 베란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평상시에 잘못 불렀던 것을 발코니로 정정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오랜만에 공부해서 사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족들이 염려하시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그냥 베란다라 표현해 주시는 게 좀 더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니시면서 국어 시간 때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하는 말 중에 호영, 호부를 하지 못해 참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셨다고 하면 이걸 집안 가족들에게 말 못하시게 되면 그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우리끼리는 그냥 베란다입니다. 다만 얘는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발코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러한 발코니는 주택과 주택 아닌 상가, 빌딩 등에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건축물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앞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된 각종 기준이란 말 나오게 된다면 그 기준은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만약 지도이사가 정하는 기준 또는 지도이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이 말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한다?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건축법상 이 규정 때문에 아파트에 설치한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바꿔 사용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한 25평짜리 아파트를 발코니 확장 공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크기가 30평 가까이 사용될 수 있고 30평짜리라면 40평이 부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는 오직 무엇만? 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 주요 구조부 건축설비 그냥 전하십니다. 비읍 부속 구조물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복,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며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주저없습니다. 최하층 바닥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뼈대에 골격을 형성하는 구조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이 있다고 하면 이 바닥이 부실 공사되었을 때 붕괴되게 되면 큰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뼈대에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아주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요 구조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냥 바닥이 아니라 최하층 바닥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킵니다. 최하층 바닥 바로 밑은 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땅이 받쳐준다고 하면 최하층 바닥은 무너질 염려 없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내력벽, 기둥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시설에서 한번 공부하실 텐데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가 있다고 하면 기둥입니다. 그 기둥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벽면을 내력벽이라 하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부속 구조물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기시설물, 환기구를 부속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조 설비란 말이 법에 그대로 통용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되고 미군정 3년 지나 헌법을 제정하여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법, 헌법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일제 때 사용했던 다양한 법률을 그대로 의제해서, 의용해서 사용했을 뿐 제대로 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법을 법학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정 때 진짜 부유하셨던 분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가셔서 법학 공부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들 천재 소리를 한 번씩 들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48년 이후 법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외정 때 외국 나가서 유학하실 정도라고 하면 가난하신 분이겠습니까? 머선 많이 두신 부잣집이시겠습니까?
부자 도련님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꽤 세셨고,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나라의 핵심 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 위주로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완전 민주주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와 관련되어 사회주의 경제를 채택할 것인지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채택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워낙 부잣집 도련님이다 보니 누구한테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한 14년 동안 열심히 다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62년 직전 해가 1961년인데 그때 살아계셨다고 하면 보통 대부분 태어나기 전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았던 해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군사혁명 주체들 사이에 법을 공부하신 분 중에 이석재라고 하는 소령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법사위 맡으시면서 법학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총을 거두시면서 법 만들래? 죽을래? 그렇게 협박하시니 1년 만에 14년 동안 만들지 못했던 법을 1년 만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62년도에 건축법이었고 그 당시에 주요 구조부, 그냥 구조물 주지 이 부자를 붙인 용어를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 중입니다. 2016년에 이 건축법과 관련된 개정 작업을 들어갔을 때 법 개정 작업하신 분도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기 족적을 남길 필요가 있죠. 그냥 같이 부속 구조부로 해주면 되는데 이분께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부속 구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넘게 60년 넘게 사용하던 표현들이 지금 좀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관식으로 나올만 하겠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 건축법에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라는 점 이해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놓습니다. 비업 구속 구조물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환기시설물 추정습니다. 이 경우 환기시설물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 배기, 위안, 건축물 구조물의 개구, 부인, 환기구를 말한다. 환기구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속 구조물, 대통령이 정하는 환기시설물, 그리고 환기를 말하는데 가끔 아파트나 대형 건물 옥상에 어떤 구조물 바로 위에 환기를 목적으로 한 환기 설비 갖춰진 것 보신 적 있죠? 바람 불면 막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얘가 환기 시설인데 이러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이 부분, 환기구.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얘를 뭐란다?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을 때 다음 중 주요 구조부 아닌 것. 지금까지 가장 대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있다면 지하층 바닥이었습니다. 뭐 사익기둥, 작은 목, 앞에 이상한 단어 붙게 된다고 하면 이것 경미한 사항이겠죠. 그러한 것들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 왔었는데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환기구 또는 환기시설물도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라는 점 확인하시면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이라고 하면 관련된 설명 봤을 때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쪽에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구분과 건축물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들을 저렇게 함께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 면적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